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고영재 교수입니다. 2021 코리안 유니버시티 오픈 캠퍼스 렉처 2의 일환으로서 우리 전기전자공학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내용의 그 제목은 옵티멀 디시전 룰, 우리말로 하면은 최적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드린 순서 제가 오늘 그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전기전자공학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결정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최종적으로 맺음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전자공학부는 이렇게 7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나노 분야, 회로 분야,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컴퓨터 분야, 로봇 제어 분야, 그리고 신호 처리 분야, 에너지 분야. 각 그 지금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 정도에 따라서 교수님 그 숫자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은 학부 전체가 803명, 대학원 석사가 135명, 대학원 박사가 129명. 그래서 이렇게 그 미래 4차 산업을 저희들이 그 리드하고 앞서간다라는 그러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결정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려면 디시전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디시전 문제를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라고 결정을 내리는 문제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데이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observable data라고 영어로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데이터다라고 말을 하겠고요. 이것으로 결정, 저것으로 결정 할 때 이것과 저것을 각각 hypothesis라고 말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H0라고 말을 하고 저것을 H1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이렇게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이 둘 중에서 한 개의 값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값,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observable data. 내가 주목한 값이 6.7이다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라 이겁니다. 어떤 값이 보내졌다고 결정을 내려라.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 문제다, 디시전 프로블럼이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자, 노테이션 하나의 표기법으로 하면 H0가 마이너스 10이고요. H1이 플러스 10이고 옵저버블 데이터 Y 값이 6.7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라고 결정 내리겠습니까? 6.71이라는 값을 받아보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까? 플러스 10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이라고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6.7이라는 값이 플러스 10하고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 플러스 10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좀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H0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의 인풋 데이터, 발생하는 데이터 X라고 놓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observable 데이터 Y 값을 6.7, 이걸 Y 값인데 중간에 방해꾼이 있어서 Z라는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이 노이즈에 더해져가지고 이 방해꾼을 노이즈, 즉 잡음 또는 간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받아서 Y라는 값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예제를 제가 이제 좀 변해봤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을 받고 아까 데이터, observable 데이터가 제가 6.7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observable 데이터를 0.1로 두었습니다. 0.1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이 보내졌다고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데이터 값이 6.7이었을 때 제가 플러스 10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의 마음속에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7하고 플러스 10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6.7이라고 저는 그 결정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법칙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정 법칙을 저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뭐라고 짓겠냐면요. 근거리 결정법.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근거리 결정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저의 결정법에 의하면 그 법칙에 의하면 0.2를 받았어도 저는 플러스 10이라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리 결정법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 간의 가운데점은 어디냐면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면 플러스 10이고 이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결정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문제를 하나 조금 더 복잡하게 둬보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제가 정보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 확률, 영어로 말을 하면 a priori라는 겁니다. 사전 확률인데 이 사전 확률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 중에서 한 개의 값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옵저버블 데이터 y 값이 6.7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사전 확률이라는 것을 하나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10이 일어날 확률과 플러스 10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0.5다. 0.5다라는 거죠. 그렇죠? 0.5다. 즉 마이너스 10이 일어날 확률, probability 마이너스 10은 0.5, probability 플러스 10은 1 마이너스 probability 마이너스 10이니까 0.5. 그러면 어떤 값이 보냈다고 결정할 것인가? 여전히 저의 근거리 결정법에 의하면 저는 이 사전 확률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문제를 제가 좀 달리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고 저의 마음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마음도.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처럼 데이터값 6.7 똑같은데 마이너스 10이 발생할 확률이 0.99, 99%가 마이너스 10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플러스 10이 발생할 확률은 0.01. 그러니까 100번의 일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99번은 무조건 H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단 한 번 정도만 플러스 10이 발생을 해요. 자, 매번 발생을 합니다. 숫자 3 나왔어요. 뭐라고 결정하겠습니까? 저 마이너스 10이라고 결정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10이다 결정하겠는데 이제 하나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99%는 H0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너스 10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확률을 알게 됨으로써 저의 근거리 결정법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사전 확률의 정보가 상당히 저의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일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그걸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은 주식을 내린다고 플러스 10은 주식이 오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받았어요. 수치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내일 오를 거라는 확률이 99%다. 다른 결과값에 상관없이. 그런 오른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19일. 그러면 1월 20일은 무조건 오른다. 이제까지 우리 그 역사상 주식이 시작한 때 역사상 1월 20일은 무조건 오른다. 그게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거의 99%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전 확률이 있으면 그 상황이 오늘 아무리 나빠도 내일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로 내린다 그러면 무조건 내린다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전 확률을 알고 있으면 그 사전 확률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예제처럼 0.5, 0.5인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예제에서처럼 마이너스 10 또는 플러스 10 두 가지를 예제로 들으면 0보다 크면은 플러스 10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이고 저는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결정법을 제가 스스로 세웠습니다. 근거리 결정법이라고 했죠. 즉 0보다 크면 플러스 10하고 가까우니까 플러스 10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거가 근거리 결정법을 숫자로 전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0이라는 이 값을 저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스트레스홀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스트레스홀드다. 그렇죠? 이 스트레스홀드 값이 저는 에타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홀드를 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근거리 결정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스트레스홀드를 0으로 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 발생할 확률이 99%다 라고 한다면 이 에타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맞을까요? 우리는 결정 어떻게 하냐면 에타보다 크면 플러스 10, 에타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 그렇게 말을 할 건데 마이너스 10이 일어날 확률이 99%다. 그러면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 쭉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즉 프라이어리 정보가 스트레스홀드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 가지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H0와 H1의 사전 확률이 프라이어리 정보가 각각 0.51 대입니다. 이때는 저는 근거리 판정법, 근거리 결정법, 즉 스트레스홀드를 0으로 두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H0가 99%가 발생하고 H1, 즉 플러스 10이 1%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에타 값을 훨씬 더 플러스 7, 플러스 10에 가까운 쪽으로 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10으로 발생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점점 적어지겠습니다. 좀 더 많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플러스 7이 정말 적당한 값일까? 어쩌면 플러스 8 또는 플러스 9가 적당한 값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대 경우 이제 H1이 99% 발생해요. 그러면 2번과 반대적으로 훨씬 더 에타 값을 뒤로 물러서야 되겠죠. 마이너스 값 쪽으로. 그래서 H1이 더 많이 판정이 되도록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플러스 7 아마도 마이너스 7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최적의 스트레스홀드가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최적의 스트레스홀드가 존재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최적, 영어로 말을 하면 optimal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앞으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최적인가 라는 것을 항상 어떤 측면이라는 말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 측면에서 최적인지 성능 측면에서 최적인지 또는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최적인지 그러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최적의 관점이 최적이라는 말이 달리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성비는 가격의 최적과 성능의 최적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최적을 본다면 가격 낮은 게 최고죠. 그렇죠?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최적을 보면 가격에 상관없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그게 대부분 가격이 비싼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가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능 제일 좋은 거가 우리는 최적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두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했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최적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결정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최적일까요? 어떠한 것이 최적이냐면 바로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또는 올바른 결정을 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이라는 그런 최적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유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꼭 유념하실 분이 뭐냐면 여기 단어에 확률이라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 무엇을 최소화하느냐면 그 확률 값을 최소화한다는 거에 항상 유념해 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면 더 나빠져. 그러면 그것보다 확률이 조금 덜 나빠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 더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는 측면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을 이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스레스홀드를 결정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적화된 결정을 한다. 최적화된 스레스홀드를 정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최적의 스레스홀드 값은 앞에서 예제 1, 2, 3 세 가지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전 확률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최적의 스레스홀드 값은 사전 확률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최적의 결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잘못 결정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 확률 값을 최소화하는 결정 또는 올바른 결정을 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결정 그거를 우리는 최적 결정법이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최적 결정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후 확률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확률. 아까 6.7이라는 숫자를 받아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6.7을 보고 내 느낌이 6.7을 보니까 플러스 10 같아. 또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 같아. 라고 즉흥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라면 또는 이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라면 어떨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보냐면 마이너스 10을 받았을 때 6.7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10이 발생할 확률값 또는 6.7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플러스 10이 일어날 확률값을 준다라면 그렇다면 그 확률값대로 높은 것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가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포커로 하는 갬블링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숫자를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딜러들이. 제가 봤을 때 숫자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가 있어요. 깔려 있는 거가 있는데 숫자 9가 나오면 제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해봅시다. 숫자 9가 나오면. 그리고 숫자 5가 나오면 제가 지는 게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쭉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숫자 9가 나오면 제가 이기는데 숫자 9는 아무것도 없어요. 깔려 있는 거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을 때도 9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9는 이 안에 쌓여 있다고 해봅시다. 4개. 그렇죠? 그런데 5는 잡으면 제가 지는 건데 5는 쫙 깔려져 있고 이제 이 대간에는 5가 별로 없어요. 5가 없을 거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옵저버블을 한 거죠. 제가 옵저버블 데이터는 5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9는 이 대간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베팅을 하겠습니까? 덱에서 뽑으면은 9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베팅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Y 데이터를 보고 H0가 일어날 확률, 일어난 어떤 결과값을 보고 H0가 일어날까? 9가 있을까? 또는 9가 없을까? 그 확률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면 그 확률값이 높은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포스트리얼이 영어로 말을 하면 포스트리얼이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후 확률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사후 확률 값은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이 Y, observable 데이터를 보고 이미 일어난 H0, 이미 일어난 H1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이냐. 이 확률 값을 바로 포스트리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probability H0, H0의 확률, 그런데 Y를 알고 있었을 때 라고 말합니다. Y를 보고 H0가 일어날 확률, 밑에는 반대죠. Y를 보고 H1이 일어날 확률 값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제 결정법은 Y를 보고 H0가 일어날 확률 값과 Y를 보고 H1이 일어날 확률 값을 알고 있다라면 그 알고 있는 값에 따라서 큰 값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사후 확률 결정법. 영어로 말을 하면요. 맥시멈 사후 확률 포스트리얼이 결정법, 맵 결정법이라고 말합니다. 줄여가지고. 그렇죠? 맵 결정법 마치 전문인들만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을 알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 확률을 알아가지고 그 사후 확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Y가 일어났는데 H0에 대한 확률값이 Y가 일어났을 때 H1이라는 확률값보다 크면 저는 H0가 true다, 진실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겠고요. 만약에 반대일 경우에는 H1이 true다 라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 포스트리얼이가 큰 값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제목에서처럼 maximum A 포스트리얼이 줄여가지고 앞 글자만 따가지고 맵, 디시전 룰, 맵 결정법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결정을 내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최적의 결정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결정법을 제가 최적의 결정법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정말 작아질까요? 이제 그거는 수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가장 적어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3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 결정법은 무엇이냐면 사후 확률을 알아야 되고 그 사후 확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정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냐 저거냐 라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라 라는 거가 결정 문제의 정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스레스홀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계값. 그렇죠? 결정하는 내리는 그 값. 그런데 이 결정하는 값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프라이어리 정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사전 확률값과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이제 사후 확률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사후 확률 결정법은 무엇이냐면 옵저버블 데이터 Y 값을 보고 이거가 일어날 확률 또는 저거가 일어날 확률, 그 확률 값이 높은 것으로 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자, 이것들이 이제 서로 얽히게 됩니다. 얽히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걸 얽히는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베이스 법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베이스 법칙은 무엇이냐면 베이스라는 사람이 세워둔 그 법칙인데요. 베이스의 조건부 확률에 관한 법칙입니다.
무엇이냐면 B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 라는 그 확률 값을 계산하는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 값을 계산해 보면 B가 일어날 확률을 분모에다 두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다가 두면 풀 수 있다라는 거가 베이스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집니다. 3이 주사위 1, 2, 3, 4, 5, 6 중에서 숫자 3이 발생할 확률 얼마이냐? 여러분들 다 6분의 1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또 집어넣겠습니다. 홀수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던져주고 3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홀수 1, 3, 5인데 그 중에서 3이 발생 확률은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3분의 1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한번 풀어보면 분모에 홀수가 발생할 확률 2분의 1을 집어넣고요. 분자에다가는 홀수가 일어날 확률과 3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집어넣으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분의 6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1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베이스의 조건부 확률 법칙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두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B가 일어났다. 아까 Y는 6.7 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 H0가 일어날 확률 또는 H1이 일어날 확률 그 값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여기 B 일어날 확률 분모로 가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써보면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유도나 수학적 의미 다 떨어내고 결과만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 결정법을 하려면 Y가 주어졌을 때 H0가 일어날 확률, Y가 주어졌을 때 H1이 일어날 확률 두 개의 확률을 각각 알아서 그 확률이 높은 것을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식을 써보면 여기 Y가 발생했을 때 H0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 Y가 일어날 확률 분모로 가고 분자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두 개 중에서 큰 것으로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maximum A posteriori 최대 사후 확률 결정법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Y가 주어져 있을 때 H0의 확률과 Y가 주어졌을 때 H1의 확률값 두 개를 비교해라 라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두 개 값을 누가 크냐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식을 들여다 보니까 둘 다 분모는 똑같아요. Y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굳이 분모를 우리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개 값을 비교하는데. 둘 다 밑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분자값만 큰 것을 비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의 확률 비교해서 큰 값으로 결정한 것이 맵인데 이 분자값만 비교를 하더라도 맵 디시전 결정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베이스가 세워놓은 이 베이스 포뮬라, 아까 베이스의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공식 때문에 그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만 써보면요. H0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거기에다가 프라이어리, 즉 사전 확률 값을 곱하고 여기는 H1이 했을 때 Y의 확률, 그 다음에 H1의 확률 값을 비교하는 것과 동일하다. 아까는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이. Y가 주어졌을 때 확률인데 지금 무엇이냐면 H0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변형된 맵 결정법은 베이스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위에서 보면요. 원래의 식 Y가 주었을 때 H0가 클 확률, 또 Y가 주었을 때 H1이 될 확률 두 개를 비교해서 큰 확률 값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하자라는 거를 베이스 공식에 의해서 분모가 똑같아서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 분자의 크기만 고려해서 이렇게 H0가 주었을 때 Y의 확률 곱하기 H0의 확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비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포스트레이 확률 계산보다 이 분자만 계산하는 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방법을 쓰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두 개 무엇이냐면 H0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사후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후 확률은 무엇이냐면 Y가 주어졌을 때 H0의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보고 이거의 확률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H0가 발생했다라면 가정하고 6.7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 또 플러스 10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6.7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확률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전 확률. 아까 사전 확률이 스레스홀드에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스레스홀드 값에 관여하는 거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온 이 H0가 여기 첫 번째가 곱해지고 H1이 요거가 곱해지는 그 현상에서 H0, H1이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제 하나 드려볼게요. 예제 하나 드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뭘 그려놨냐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놨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제가 여기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려놨느냐요. 왼쪽 그림에 막대 그래프 하나 보면요. 이 막대 그래프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0을 했었을 때 마이너스 10을 발생을 시켜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Y값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랬더니 여러 값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을 주변으로 0.5의 확률로 발생하고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마이너스 5와 여기 마이너스 7.5와 마이너스 2.5 이 사이는 0.2 이렇게 분포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막대의 높이는 이 X축 여기 요 값이 발생할 확률을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마이너스 10을 H0가 마이너스 10일 때 6.7이라는 숫자가 발생 확률은 0.01밖에 안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또는 H1은 6.7이란 말이죠. 6.7을 발생했었을 때 확률이 0.2예요. 0.2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일 확률은 0.01밖에 안 되고 플러스 6.7이 될 확률은 0.2니까 두 확률만 비교해 보면 0.2가 훨씬 높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각각 프라이어리 확률을 각각 곱해줘 가지고 큰 것을 결정하는 거가 바로 맵 디시전 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저 정보를 안다라는 건, 저 막대 그래프를 한 가지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이런 문제를 또 풀기도 해요. 기계한테 개인지 고양인지 구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문제잖아요. 개 사진을 계속 보여줘요. 기계들한테. 기계가 어떻게 보냐면요. 개 사진의 그 사진 패턴을 각각 바이너리 데이터 01, 10, 001 그런 걸로 이 사진을 다 그 바이너리 정보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바이너리 정보가 이런 상태면은 이거는 개. 바이너리 정보가 이런 패턴이면 고양이.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 정보를 각각의 여기에 마이너스 10이 개가 될 수가 있고 플러스 10이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전형적인 패턴에서 얼마큼 벗어나는가를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걸 확률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과정, 훈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놓는 거죠. 그렇죠? 기계 학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계한테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진짜 아무나 모르게 어떤 이제 훈련은 다 끝났고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기계는 이제까지 배운 요 확률값만 한 10,000개 정도의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으로 자기가 축적해 놓은 요 그림을 보고 이 패턴이니까 확률이 개일 확률인
0.0분인데 고양이일 확률은 0.2니까 이 패턴은 고양이구나 또는 개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기계한테 그렇게 프로그램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닝 과정. 그래서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들이 뭐 구글링을 하든 네이버, 다음 이런 포탈에서 서치를 하면서 우리가 서치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높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찾을 때마다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기계는 가장 이제까지 확률을 보고 알려주는 그런 습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 문제가 저희는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일어났을 때 플러스 6.7이 될 확률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0.01, 0.2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됐을 때 6.7이 될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10이 될 확률 또 플러스 10이 될 확률 그것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0.01 곱하기 probability 마이너스 10, 0.2 곱하기 probability 플러스 10. 이때는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다가 0.01이 6.7이 일어날 확률을 둘 다 나눠주면은 맵의 포스트의 프로바빌리티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분자만 필요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 이 부분만 나와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결정에 대한 문제 제가 여기로 돌아가면요. 결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뭐 하냐면은 사전 확률을 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전 확률이 이거였을 때 결과값이 일어날 확률들을 알고 그 두 값을 곱해가지고 그걸로 비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최적 결정법이라고 하는 맵 디시전 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분적인 또는 어떠한 감각적인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확률적인 법칙을 한번 따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즉 사전에 일어날 확률을 알고 이거가 있었을 때 지금 결과가 될 이거의 확률 값을 각각 계산해 가지고 그것들을 곱한 다음에 비교를 해봐라. 또는 사후 확률을 안다라면 사후 확률을 비교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결과이니까요. 결과값을 보고 이거가 일어날 확률, 결과값을 보고 저거가 일어날 확률, H1이 일어날 확률 그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최소화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다른 문제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벌금 제도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 마음이 또 달라질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이 추루인데 플러스 10이 추루라고 제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벌금이 100억 원.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마이너스 10이 추루인데 플러스 10이 추루인데 마이너스 10이라고 결정을 할 경우에는 대신에 벌금이 1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을 내릴 때 H1이라고 감히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H0가 추루인데 H1이라고 결정을 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벌금이 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 19 정말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테스터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테스터기가 이 사람이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걸렸는데 안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한 번 더 테스트 해보자. 또는 한 2번 정도 더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비용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걸렸는데 안 걸렸다라고 테스트가 나와버리면, 안 걸린 거가 true라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안 걸렸기 때문에 막 사회활동해가지고 전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들어가는 페널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테스터기에 우리가 줄선을 봤었을 때 이걸 걸렸다 안 걸렸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맵에 대한 그 결정법, 이 테스터기에 빨간 줄이 이 정도 되면은 걸린 거고 이 정도 되면 안 걸린 거고, 그 경계선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걸린 사람이 안 걸리는 쪽으로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테스터기에 그 빨간 줄선에 스레스홀드 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즉 페널티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스트 값, 거기에 결정을 하는 데 대한 코스트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최적일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되게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코스트 값이 각각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서 결론만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아까 이게 포스티리어리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최대 사후 확률이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코스트 값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코스트에 대한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결정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맺은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에 대한 최적 결정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적 결정법이 요즘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계가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기계가 일을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하고 일을 시키도록 하고, 우리 사람의 업무들은 많이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멈출까 갈까, 멈출까 갈까. 그것도 H0, H1의 문제예요. 갈까 말까. 데이터를 보고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동차, 예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 공과대학으로 치면은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자동차를 다루었는데요. 그 문제, 자동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정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율주행에서. 자, 우리들이 설치하는데, 설치해서 결론을 내주는데, 결론값도 마찬가지로 결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어떤 결론값을 줄 것인가, 저한테. 많은 결과값 중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결과값을 줄 때도 이러한 최적 결정법이 좌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렇게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계한테 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법을 쓰도록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최대 사후 결정법, 베이시안 어프로치,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쓰려면 사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기계에서 되려면 회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전자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전자장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전자장치, 그리고 이 전자장치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가 저희 전기전자공학부에서 하고 있는 아까 7가지 분야에서 각각 분야들에서 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는 이러한 최적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조금 결정법에 친근해지면서 생활 속에서 최적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오류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주제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